안녕하세요. 다산예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우리가 수의 기초 단원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리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볶음밥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볶음밥에 들어갈 재료가 필요하겠죠? 햄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당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원산지가 어떻게 되는지, 즉 어디에서 온 친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산할 수들의 이 친구들이 어디서 온 건지 이러한 실수의 분류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뭐 자연수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무리수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서 온 건지 대체 모르니까 이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어서 우리가 볶음밥을 만들 때 레시피를 따라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리법을 통해서 요리를 하듯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이 각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어떠한 계산 법칙, 즉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의 성질을 알아보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볼게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1번. 수의 체계를 들어가게 되면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 이상이므로 실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없다. 여기서 x의 오른쪽 위에 적혀있는 이 작은 숫자 2는요. 우리가 2x가 아니에요. 즉 x의 2를 곱한 것이 아니라 x를 2번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x의 2라는 숫자는 이렇게 x를 2번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x를 2번 곱한 게 0 이상이므로 실수 제곱, 즉 이것도 실수 곱하기 실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를 2번 곱했으니까 실수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하게 되면 x를 2번 곱한 것. 근데 이 x가 실수이죠. 즉 실수를 2번 곱하게 되면 항상 0 이상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것은 실수를 제곱했을 때 항상 0 이상이다. 즉 음수가 아니라 0이거나 아니면 양수가 되는 것이죠. 플러스이거나 0이 될 뿐 우리가 제곱을 했을 때는 음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요. 실수의 분류예요.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리수는 정수와 또 나머지를 보게 되면 정수가 아닌 것이 되겠죠. 즉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요. 이 유리수 안에서 정수가 있고 유리수 안에서 정수를 제외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것이죠. 간단히 봐주시면 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유한소수와 순한소수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유한소수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예시가 있어요. 유한소수는 0.3, 1.25, 4.5와 같이 이 소수점 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첫째 자리 이렇게 딱 끊겨가는 친구를 말합니다. 즉 이걸 비교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 순환소수와 비교를 하면 쉬워요. 즉 유한소수는 이렇게 딱 잘린 친구예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작성이 된 겁니다. 즉 0.3이 유한소수라면 순환소수는요. 이 0.3이 끊지 않아요. 즉 0.33333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순환하는 친구를 순환소수라고 하고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적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0.3을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 반복되는 숫자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0.3 위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우리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0.3에 동그라미 한 것이 이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두 개 다른 것만 우리가 알아가시면 되고 정수, 우리가 자주 접하는 친구이죠. 정수에서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하고 여기 예시와 같이 1, 2, 3, 4, 5와 같은 소수가 아닌 딱딱딱 떨어지는 친구를 자연수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소수, 즉 0.2라든가 뭐 5.2 이런 친구가 아니라 이렇게 자연수를 나타내게 되는 거고 또 0, 그리고 음의 정수로 나뉩니다. 우리가 양의 정수의 부호는 역시 양이니까 플러스이고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라고 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친구와 딱 비교를 하기 좋게 제 예시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와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 친구가 음의 정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수는 0.3 이런 친구도 다 유한소수라고 하는 것이고 무리수를 봤더니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래요. 즉 이렇게 0.3333은 우리가 3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수는 이러한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하더라.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무리수, 자주 등장하는 친구는 파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 친구 외우는 방법을 배웠죠.
우리가 파이. 이 친구를 우리가 파이라고 읽습니다. 이 친구는 뭐 3.14, 1592, 65, 358 규칙이 없어요. 너무 길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서 3.14라고 주로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정확한 값은 이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계속 암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문자를 이용해서 이 파이를 많이 사용하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루트 2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표현인데 이러한 친구도 반복되지 않은 1.414, 21, 35 이렇게 쭉쭉쭉쭉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연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영화나 뭐 미술 작품 등을 봤을 때는 사람마다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마다 사람마다 계산 결과값이 다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어느 연산을 먼저 계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1 플러스 2 곱하기 3이라는 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이번에는 앞에 거부터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1 더하기 2를 해서 3이 나옵니다. 3 그리고 나머지 곱하기 3 해서 9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1 플러스 2 곱하기 3이 있을 때 뭐 원래는 우리가 선착순 개념처럼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덧셈보다 곱셈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친구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요. 1 플러스 2 곱하기 3은 6이죠. 이렇게 더해주시면 7이 됩니다. 이게 올바른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산 우선순위를 다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계산을 진행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연산의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괄호 안쪽에 수식,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즉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수식부터 계산을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괄호 중에서도요. 우리가 소괄호를 더 먼저 그 다음에 중괄호, 마지막에 대괄호 순으로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지수와 근호. 우리가 지수는 뭐 x의 제곱이 있다 했을 때 이 2가 지수를 의미하고 이 근호는요. 루트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트 x일 때 이 루트를 이렇게 생긴 친구를 루트라고 읽고 우리가 근호라고도 합니다. 즉 제곱근 루트 근호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곱셈과 나눗셈 네 번째는 덧셈과 뺄셈이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은 덧셈과 뺄셈보다는 더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곱셈과 나눗셈은 우리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덧셈과 뺄셈도 자기들끼리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이 덧셈과 뺄셈이 있을 때 뭐 앞에서부터 계산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죠? 우리가 뭐 논쟁이 있죠.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뭐 면부터 넣어야 되냐? 아니면 스프부터 넣어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뭐 면부터 넣어야 되냐, 스프부터 넣어야 되냐? 뭐 맛의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 불을 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쵸? 불을 켜고 물을 넣고 뭐 물을 넣어야 면을 넣든 스프를 넣든 하겠죠. 따라서 불을 켜고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면과 스프는 뭐 순서는 상관없이 요리가 완성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을 뭐 예를 들면 플러스 뭐 스프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 상관없이 해주시면 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곱셈과 나눗셈 더 위에 있고 더 그 위에는 뭐 지수와 근호 가로 안에 수식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예시이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만 가볍게만 참고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잘 쓰는 것은 괄호, 그 다음에 지수, 근호,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 순으로 기억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수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위에 적혀있는 이 문장은 결국에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연산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조금 어렵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번, 실수의 연산 법칙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적혀있는 교환 법칙을 보시면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는 같다고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2 플러스 3이나 3 플러스 2나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즉 교환을 해도 성립하더라. 이것이 교환 법칙이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3은 우리가 5인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3 더하기 2도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하더라도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값을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A, B와 BA가 같다. 역시 곱셈에 있어서도 순서를 바꿔도 크게 계산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를 곱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결과가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A, B를 제가 A 곱하기 B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곱하기는 우리가 항상 생략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곱셈 기호가 없더라도 우리가 A, B가 이렇게 적혀 있다면 이 친구는 A 곱하기 B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도 바꿀 수 있냐?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 이렇게 좀 더 풀었으면 이러한 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역시 2와 3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3 그리고 3 곱하기 2를 했을 때 우리가 결과가 다 6으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친구도 6, 이 친구도 6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바꿔도 교환해도 성립한다. 이것이 교환 법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보게 되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괄호를 씌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연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소괄호 안에 있는 수식을 먼저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정리하면 A 플러스 B를 먼저 하고 나중에 C를 더하나 B 플러스 C를 먼저 하고 나중에 A를 더하나 같다는 것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도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1 플러스 A를 먼저 계산을 해보고 여기서는 2 플러스 3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진행을 하게 되면 1 플러스 2는 3이죠. 3 더하기 3 그래서 결국에는 6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은 그대로 오고 이 괄호 안의 친구부터 더합니다. 2 더하기 3은 5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5는 6이더라. 즉 이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합 법칙의 한 예시를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곱셈입니다. A, B, C를 곱할 때 A, B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B, C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같다는 것이 돼요. 이것도 역시 식으로 예시를 들어보면요. 이번에는 2와 3으로 해볼게요. 2 곱하기 3 곱하기 4 우변도 역시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이게 진짜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볼 거예요. 우선 여기서는 앞에 거를 먼저 괄호를 씌우고 여기는 뒤에 거를 한번 씌웠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 노란 색깔 괄호 먼저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가 되죠. 즉 이 친구는 24가 됩니다. 여기는 3 곱하기 4를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2 곱하기 3 곱하기 4는 12이기 때문에 역시 24가 나옵니다.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결합 법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분배 법칙은 이거 필기를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분배 법칙, 우리가 전기를 배울 때 계산 스킬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배 법칙 별 하나 그리고 갈게요. 그래서 A 그리고 B 플러스 C라고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A 그리고 B 플러스 C라고 적혀있는 이 친구는 이 A 앞에 어떠한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이것처럼 우리가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작성해보면 A 곱하기 B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분배한다는 거예요.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 A 곱하기를 이렇게 B에도 분배하고 C에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뭐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 이 곱셈은 생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AB 더하기 AC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이렇게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한번 예시를 가져와 보면요. 2 여기에 5 플러스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친구를 계산하는 방법을 첫 번째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이 앞에는 우리가 여기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2 곱하기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했을 때 2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네, 여기서 보시면 곱셈이랑 덧셈이 우리가 다 섞여 있죠. 이럴 때는 연산의 우선 법칙에 의해서 곱셈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5와 2 곱하기 3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게 되면 2 곱하기 5는 10이죠. 10 더하기 2 곱하기 3은 6입니다. 따라서 더해주시면 16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분배 법칙. 그럼 이어서 항등원과 역원을 같이 설명드릴 거예요. 보시면 항등원과 역원은 이 용어 자체를 기억하시기보다는 우리가 값만 익히셔도 됩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원소와 연산을 취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수. 그래서 한번 보시면 a 플러스 0 또는 0 플러스 a는 a가 됩니다. 즉 a에 0을 더하게 되면 자기 자신, 즉 a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항등원을 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수와 덧셈을 했을 때 0을 다 더하게 되면 무조건 그 수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이 수는 덧셈에서는 0이 되겠죠. 그리고 곱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수에 1을 곱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곱셈에서는 1을 항등원으로 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역원에 있어서 연산을 취해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 즉 0 또는 1이 나오게 하는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A에서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마이너스 A는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원은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A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면 역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곱셈에서는요 A, B는 B, A는 1이다. 이게 좀 안 와닿으실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 5 곱하기 어떠한 것을 했을 때 1이 나오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즉 연산을 취했을 때 이 항등원, 곱셈에서 이 항등원인 이 1이 나오게 하는 이 네모가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가 5에서 자, 이 네모를 한번 지워볼게요. 5 곱하기 5분의 1을 하게 되면 1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5의 역원을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5를 5분의 1 그리고 A를 마이너스 A라고 하듯이 이렇게 역원이 있다. 이 항등원과 역원의 이 개념 자체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값만 익히시면 돼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2항입니다. 등식의 한 변에 있는 수나 문자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말 그대로 항을 이사시키는 거예요. 즉 이사나 이동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항을 이동시키는 것. 등식의 한 변에 있는 수나 문자의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제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이거 지우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x 플러스 1이 0이라고 했을 때 x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양변에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지금 이게 등식이에요. 우리가 즉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등식에서 계산을 취했을 때는 항상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시에 좌변에도 마이너스 1을 했으면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1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좌변에서 보시면 1 마이너스 1 제가 이걸 일자로 작성해 볼게요. 보기 쉽게 1 플러스 1 그리고 제가 추가한 마이너스 1 이것과 0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을 공평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평하게 1을 뺐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럼 여기서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은 0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x는 0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x 플러스 1은 0에서 x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마치 1을 이 등식 우변 오른쪽으로 넘겼더니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렇게 항을 옮기는 과정을 2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2항은요 이렇게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동시에 빼는 과정에 의해서 연산이 된 결과이지만 마치 결과식과 초반식을 비교해보면 이 플러스 1이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변했지만 이렇게 옮기는 것을 2항이라고 하더라. 결국에는 이렇게 똑같이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예제 1번을 풀었고 예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2B 2B는 0이다. 이것도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A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이 좌변에 A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이 2B를 없애고 싶어요. 2B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즉 우리가 여기서 A가 있는데 0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 A를 붙였듯이 즉 플러스 2B를 없애고 싶어요. 즉 0으로 만들고 싶어서 마이너스 2B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변에도 마이너스 2B를 했더니 등식이니까 왼쪽에만 할 수 없어요. 공평하게 오른쪽에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 친구를 일자로 한번 작성해 볼까요? A 플러스 2B 그리고 마이너스 2B는 0 그리고 마이너스 2B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친구 사라지기 때문에 좌변에 a만 남는 것을 알 수 있고 0-2b는 -2b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봐주시면요. 첫 번째 식 a 플러스 2b는 0에서 a만 남기고 싶었어요. 따라서 봤더니 결과식을 보면 어떻게 됐죠? 마치 이 2b가 우변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만 붙여서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이항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항은 결국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동시에 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것을 토대로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연산 법칙을 사용하여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1번 볼게요. 3 곱하기 괄호 안에 2 플러스 5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괄호 안에 수식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3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연산의 우선순위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괄호 안에 있는 수식부터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요. 2 플러스 5는 7입니다. 따라서 3 곱하기 7은 21이 돼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분배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풀이를 보게 되면 3 곱하기 2 플러스 5에서 3을 어떻게 분배하죠? 2에도 곱하고 5에도 곱해서 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시면요. 역시 곱셈을 먼저 계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덧셈을 해주시는 거예요. 3 곱하기 2는 6 더하기 3 곱하기 5는 15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21로 같은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친구 3a 플러스 b 플러스 2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괄호 앞에 단순히 적혀있는 상수는 우리가 더하는 것도 아니고 나누는 것도 아니고 곱셈입니다.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4 곱하기 3a 플러스 b 플러스 2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역시 4를 3a에도 곱하고 b에도 곱해서 분배 법칙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3a는 우선 먼저 식을 작성해 볼게요. 4 곱하기 3a 플러스 4 곱하기 b 그다음 마지막에 플러스 2가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요. 곱셈 12a라고 작성할 수 있죠. 12a 즉 12 곱하기 a 여기 3a도 역시 3 곱하기 a인 거예요. 결국에는 12 곱하기 a를 12a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플러스 4 곱하기 b를 간단하게 곱셈기호 생략해서 4b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4b 마지막에 플러스 2라고 작성해 주시면 끝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3번 볼게요. 7 플러스 x가 0일 때 x를 구하여라. 이는 이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해 보면 7 플러스 x가 0일 때 물론 여기서 뭐 7을 넘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 7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다 모두 어디서 나왔다? 등식의 성질에서 나온 거예요. 공평하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플러스 x가 있을 때 한번 다시 작성해 볼게요. 7 플러스 x가 0일 때 왼쪽에도 마이너스 7을 하고 즉 왼쪽에도 7을 빼고 우리가 한쪽에만 뺄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오른쪽에도 마이너스 7을 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왼쪽, 오른쪽은 우리가 등호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이 우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이 좌변과 우변이라고 해도 되고 뭐 왼쪽, 오른쪽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면 7, 마이너스 7은 0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x만 남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변에는 0-7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마치 7 플러스 x가 0일 때 이 연습을 자주 하시다 보면 바로 우리가 이 등호 오른쪽 등호를 넘길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x는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계산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이 과정이 쉽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동시에 빼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게 마이너스 7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6a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는데 역시 괄호 앞에 이 2는 곱셈이 생략된 기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여기서 풀어볼게요. 2 곱셈이 생략되어 있고 6 역시 6a도 6 곱하기 a인 거예요. 그래서 6a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역시 분배를 진행합니다. 괄호 앞에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을 때는 분배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했더니 2
곱하기 6a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보시면 여기는 12a죠. 친구 12a 그리고 여기는 8 플러스 8 마이너스 1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우리가 문자가 a가 곱해져 있는데 이 플러스 8과 마이너스 1은 계산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a 플러스 7로 정리해 주시면 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여기는 뭐 괄호가 두 개가 있어요. 6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1 제가 이 문제를 먼저 풀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괄호 안에 있는 수식부터 계산을 진행해 주시면요. 6 곱하기 4는 24죠. 플러스 역시 3 곱하기 1은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 더하기 3은 27이 나와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 식과 비교를 하는 것으로 위에다가 다른 식을 작성해 볼게요. 6 곱하기 좀 보기 쉽게 좀 작게 겹치지 않게 작성을 다시 해보면 6 플러스 4 더하기 3 곱하기 1과 이 괄호를 씌운 게 우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에 제가 분홍 색깔로 작성된 이 식은요. 우리가 곱셈과 덧셈이 우리가 혼합되어 있을 때 연산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셈이 덧셈보다 더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곱셈에 우리가 따로 괄호를 씌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먼저 6 곱하기 4와 3 곱하기 1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계산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4 곱하기 x는 1일 때 x를 구하시오. 우리가 이런 친구는 아직 정리를 안 해봤어요.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7분의 4 곱하기 x는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7분의 4가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없애기 위해서 즉 1로 만들고 싶어요. 곱셈에서 x 곱하기 1은 x이기 때문에 이 7분의 4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이 분모 분자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4분의 7을 곱해요. 근데 지금 좌변에 제가 마음대로 4분의 7을 곱했죠?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우변에도 역시 4분의 7을 동시에 곱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 이 4와 4, 즉 이 분자 있는 친구와 분모 있는 4가 약분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를 4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4와 4가 약분되고 역시 분모 있는 7과 분자 있는 7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좌변에 x밖에 없어요. 결국에 약분이 다 돼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우변은 4분의 7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다시 복습해서 혼자 풀어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실수 중에서 어떠한 값이 더 크고 작은지 이 방법을 알아내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자연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과 100을 크기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100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반대로 뭐 양수와 음수를 비교해도 같겠죠. 우리가 5가 있고 마이너스 10이 있다고 했을 때도 역시 5가 더 큰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호를 통해서 바로 양수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가 복잡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분수라든가 더 복잡한 뭐 무리수 등등을 사용하게 됐을 때 이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즉 눈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의 대소관계에서 임의의 2개 이상의 실수 크기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두 실수의 차를 구하여 비교를 한다. 즉 자연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100과 10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 거를 제가 세모라고 할게요. 세모. 그리고 뒤에 거를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모에서 네모를 빼요. 근데 이 결과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합니다. 한번 빼볼까요? 우리가 세모 100에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90이 나와요. 즉 양수가 됐을 때는 앞에 있는 이 세모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는 세모가 네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이 뺀 결과가, 이 뺄셈의 결과가 양수일 때 앞에 게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네모에서 세모를 빼볼게요. 네모에서 세모를 빼게 되면 우리가 10 마이너스 100이 되죠. 이 결과는 마이너스 90으로
우리가 음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앞에 게 뒤에 거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해보게 되면 앞에 게 네모였죠? 네모가 세모보다 작구나. 왜냐하면 여기서 얘를 뺐더니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뺄셈을 했을 때 다 음수가 나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앞에 게 더 작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뭐 이 세모에서 네모를 뺐을 때 양수값이 나왔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즉 세모에서 100에서 10, 20, 30을 빼도 아직 100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즉 70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100이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비교하게 되면 우리가 뺐을 때, 즉 차를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큰 거고, 차를 했을 때 음수가 나왔을 때는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뺄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큰 경우 A가 C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 숫자를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뭐 한번 수직선 위에 A, B, C를 한번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갈수록 더 큰 수라고 하겠습니다. A보다 B가 더 크대요. 그럼 B는 여기 있겠죠. 그리고 B보다 C가 더 크대요. 즉 B, 이렇게 C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C는 여기 있다고 우리가 어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결국에 A와 C를 비교하게 되면 A보다 C가 크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면 A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보다 B가 크면 우리가 같은 수 C를 더했을 때도 역시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C가 더 크다는 것이 돼요. 이것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뭐 수직선 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여기가 A이고 지금 B가 A보다 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저 C를 만약에 두 칸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A도 오른쪽으로 두 칸 더 더해서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고요. B도 역시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서 이 부분의 크기가 B 플러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미 A보다 B가 더 크기 때문에 똑같이 2를 더했을 때 당연히 B 플러스 2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등호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듯이 이걸 통해서 이 2를 C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즉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C가 크더라. 이걸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A보다 B가 크면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C가 크다. 이렇게 당연한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면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D가 더 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 작은 친구들이죠. A는 B한테 또 졌어요. C도 D한테 졌습니다. 이게 작은 친구들끼리 뭉쳐도 지금 큰 친구들 B 더하기 C, B 더하기 D를 한 것보다 작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바로 아래에 숫자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 B를 2라고 하고 뭐 C를 예를 들어 5, D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해 봤더니 A 플러스 C는 1 플러스 5이죠. 1 플러스 5 그리고 B 플러스 D는 2 더하기 10입니다. 정리해보면 1 더하기 5는 6이에요. 그리고 2 더하기 10은 12가 되죠. 즉 작은 친구들끼리 더해도 이 큰 친구들끼리 더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보다 12가 더 크기 때문에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면 A 플러스 C보다 B 플러스 D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로 해주시면 돼요.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봐주시고 4번 A가 0보다 크고 B가 A보다 클 때 A분의 1은 B분의 1보다 크다. 이건 우리가 분수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A를 2, B를 3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가 즉 2고 B가 3이에요. 이때 2분의 1과 3분의 1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2분의 1, 3분의 1 이 식에 의하면 2가 3보다 작은데 2분의 1은 3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이 되겠죠. 즉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이걸 소수로 보시게 되면 좀 쉬운데요. 보시면 2분의 1은 0.5의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우리가 0.3333 쭉 이렇게 뭐 순환하지 않는 우리가 무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고 결국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만 보더라도 0.5 여기는 0.3이므로 0.5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분모의 숫자가 작은 게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적혀 있을 때는 우리가 2랑 3 중에 당연히 3이 크지만 이 친구들이 분모로 갔다. 그럼 분모가 작은 친구가 더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수에서도 대소관계를 할 수 있고요. 5번
A보다 B가 클 때 C가 양수라면, 즉 0보다 크다면 AC는 BC보다 작다. 즉 BC가 AC보다 크다는 것이 되겠죠. 즉 이거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A가 2, B가 3이라고 했을 때 C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양수죠. 우리가 이미 2가 3보다 작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양변에 우리가 똑같이 10을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0 그리고 3 곱하기 10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양수 10을 곱하는 거는 이 부동화의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2 곱하기 10은 20이죠. 그리고 3 곱하기 10은 30입니다. 즉 이걸 통해서 30이 크고 이게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C가 양수라면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추가로 여기 나와 있죠. C가 음수라면, 즉 0보다 작다면 우리가 곱했을 때, 동시에 C를 곱했을 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A보다 B가 컸는데 우리가 음수인 C를 동시에 곱했더니, 즉 AC와 BC를 했더니 이때 부호의 방향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 똑같이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역시 A가 이렇게 됐을 때 A를 2, B를 3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동시에 이번에는 음수인 C를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해볼 거예요. 마이너스 10을 우리가 대입해서 해보게 되면 이 C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부동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C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리고 우변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러면 누가 크죠, 여러분?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30 중에 누가 커요? 마이너스 20이 큽니다.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돈으로 비교했을 때 이 친구는 30만 원을 잃었어요. 이 친구는 20만 원을 잃었어요. 얘가 덜 잃었죠?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 크고, 그럼 이렇게 크고, 이 부동의 방향이 잘 맞았구나. 근데 어쩔 때 C가 지금 음수일 때, 중요합니다. C가 음수일 때 우리가 곱셈을 진행하게 되면 이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더라.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이 실수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A제곱은 0 이상이다 라고 배웠어요. 즉 실수 A를 2번 곱한 거죠. A 곱하기 A는 항상 0 이상이다. 즉 0이거나 0보다 크다는 것이 되고 음수가 될 수 없다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력 향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소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1번을 보시면 0.5와 0의 대소관계를 비교하시오. 사실상 우리가 뭐 빼지 않더라도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0.5가 0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한번 실수를 빼보자고요. 어떻게 빼주시면 되냐면 0.5에서 0을 뺐더니 0.5 나오죠? 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뺐더니 양수가 나오더라. 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0.5보다 0.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자, 한번 순서도 바꿔볼게요. 이번에 한번 0에서 빼볼까요? 0, 마이너스 0.5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0.5가 나와요. 즉, 음수가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 말은 앞에 거가 작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이 작기 때문에 뭐 0보다 0.5가 크다. 이 두 식이 의미하는 바는 같습니다. 뭐 오른쪽에 적었냐 왼쪽에 적었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0.5가 더 크고 0.5가 더 크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문제도 보시게 되면 사실 음수와 양수죠. 당연히 부호를 통해서 바로 양수가 더 큰 것으로 우리가 0.456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역시 실수의 뺄셈을 통해서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0.6, 5, 5, 9 마이너스 0.456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이 마이너스 1.1119가 나옵니다. 이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결국에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더 작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0.6, 5, 5, 9가 작다. 뭐보다 0.456보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뭐 이렇게 대소관계를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은 절대값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값은요,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거나 전압의 크기를 계산할 때 정말 자주 사용되는 계산 스킬인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 이 절대값의 기호와 이 개념을 배우고 우리가 이에 대한 성질까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절대값의 정의를 보시게 되면요, 수 A의 절대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이것은 수직선 위에 0에서 A까지의 거리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선 절대값의 기호는 우리가 작성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A의 절대값과 같은 말이 우리가 이 숫자 A를 작성하고 이 양옆에 일자로 똑같이 이렇게 일자작 대기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가 A의 절대값과 같은 표기입니다. 즉 하나의 기호가 되겠죠. A 옆에 이렇게 긴 막대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걸 A의 절대값이라고 하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가 0 이상일 때 A의 절대값은 A이다.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 즉 음수일 때는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A이다. 뭔가 벌써 문자로 보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절대값의 정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수직선.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를 0,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볼게요. 이러한 수직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쉽게 볼게요. 이 2의 절대값은 무엇이냐? 이 정의에 의하면 수직선 위에 이 0에서 이 2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에는 음수가 있나요? 우리가 뭐 어디까지 몇 킬로를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마이너스 3킬로를 가야 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즉 거리값은 항상 양수로 우리가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2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2인 것을 알 수 있죠. 즉 우리가 원하는 이 숫자 2에서의 절대값은 2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작성해 보면 2의 절대값은 이 거리가 2이기 때문에 2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숫자를 색깔을 다르게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말 그대로 수직선 위에 0에서 이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거리는 양수예요. 즉 몇 칸 떨어져 있죠? 한 칸, 두 칸, 즉 두 칸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거리가 2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수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양옆에 이렇게 막대를 작성해 주시고 이것은 크기를 봤더니 2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한 게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2.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적혀있는 이 숫자가 양수죠. 지금 2로 0보다 큰 숫자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이렇게 0보다 큰 숫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그대로 2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이다. 지금 봤더니 여기 절대값 안에 친구는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결국에는 절대값 자체가 거리, 즉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우리가 결과식은 2가 나오므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A가 0보다 작을 때 A의 절대값은 마이너스라고 붙었지만 즉 이 안쪽과 이 절대값 안의 기호와 부호가 반대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수직선에서 이 친구를 기억을 해주세요. 2의 절대값은 0부터 떨어진 거리가 2칸이니까 2가 되고 역시 마이너스 2의 절대값도 0부터 떨어진 거리가 2칸이기 때문에 거리가 2니까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2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이 수식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어서 실수의 절대값 성질을 보시게 되면요. 임의의 실수 A, B, C, D에 대해서 A,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을 곱한 것과 같더라. 이것도 한번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제가 뭐 A를 2, B를 뭐 이번에는 5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2 곱하기 5, 즉 A, B는 뭐죠? A, B는 10입니다. 그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럼 10의 절대값은 어떻게 되죠? 10의 절대값은 10입니다. 여기에 10. 그리고 A의 절대값은 2, B의 절대값은 5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10과 2 곱하기 5도 10이기 때문에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각 절대값을 취해서 곱하나 우리가 곱한 것을 절대값을 취하나 같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분수에서인데요. A분의 B의 절대값은 우리가 분모의 절대값을 취한 것과 분자의 절대값을 취한 것을 이렇게 각각 쪼개도 같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2분의 5죠. 즉 A분의 B가 2분의 5고
2분의 5의 절대값, 그리고 2의 절대값, 그리고 5의 절대값. 이게 같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2분의 5 양수죠. 그대로예요. 우리가 0부터 2분의 5까지의 거리는 말 그대로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변이 그대로 2분의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우변을 봤더니 2의 역시 절대값도 우리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변도 2, 분자도 5의 절대값은 5가 되기 때문에 2분의 5와 2분의 5가 같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 주시면 2번 챙겨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 뭐 A가 0이 아니다는 우리가 뭐 분수에서 우리가 보통 분모를 0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일 뿐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A의 n제곱의 절대값은 A의 절대값에 n제곱을 한 것과 같다. 이때 n제곱은 우리가 A를 n번 반복해서 곱했다는 거예요. 뭐 n이 2라면 A를 2번 곱하고 n이 3이면 A를 3번 곱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도 상관없이 우리가 뭐 다 계산한 것에 절대값 씌우나 A를 하고 나서 n번을 곱하나 상관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x의 절대값이 a일 때 우리는 이를 x는 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 좀 표현이 중요합니다. 좀 처음 보시는 표현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다. 이 말은 우리가 x가 a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a인 것을 한꺼번에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를 동시에 작성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고 되었죠.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a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즉 x의 절대값,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a라고 계속 표현을 했어요. 여기 x를 대입해볼까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의 절대값은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0에서 x까지의 거리다. 즉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면 2라고 해볼게요. 0에서부터 x까지가 2가 되는 이 x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우리가 0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친구들이 몇 개가 있죠? 한 개만 있나요? 2개 있습니다. 0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친구는 우리가 2도 있었고요. 마이너스 2도 0에서부터 거리가 2였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가 결국에는 우리가 2도 되고 x가 마이너스 2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작성하고 싶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거다. 괜찮으시죠?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x만큼 되는 이 거리가 a인 지점을 찾아라. 이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식을 보시면 이번에는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한번 볼게요. 똑같은 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엔 이렇게 보겠습니다.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구간.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해석해보면 수직선 위에서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한번 적어보면 0에서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 x까지의 거리. 이 수식을 우리가 한글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은 x가 무엇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0에서부터 x까지의 거리가 2인 친구를 먼저 찾아주셔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미 찾았어요. 여기까지 해석을 해보면 0에서부터 거리가 2인 여기까지의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즉 보시면 0에서부터 우리가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은 이 x 구간은 결국엔 여기예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간은 항상 0에서부터의 거리가 다 2보다 작습니다. 거리를 이렇게 재었을 때 2보다 작은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은 구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6번. 수식으로 보면 가장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x의 절대값이 a보다 클 때 우리가 x를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x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x가 2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6번의 2에서 그대로 작성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x의 절대값이 2인 구간은 이 부분이죠. 이 친구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큰 경우래요. 즉 우리가 0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큰 구간의 x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색깔로 보면 0에서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진 것보다 더 떨어진 거죠. 즉 우리가 이 부분이 돼요. 이 부분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 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우리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0에서부터의 거리가 2보다 큰 구간은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 이 부분을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거리가 2보다 크려면 이 구간도 돼요. 즉 우리가 2보다 큰 이 구간 역시 우리가 절대값 x가 2보다 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이 부분을 수식적으로 작성한 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 제가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x가 2보다 큰 구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x가 이 구간에 존재한다면 x의 이 친구의 0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크겠죠. 따라서 x의 절대값이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수직선 위에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실수의 절대값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수직선을 보시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x의 절대값이 2인 경우와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은 경우, x의 절대값이 2보다 큰 경우를 동시에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1번부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절대값 기호 없이 나타내시오.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를 한번 수직선에서 그려볼까요?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는 여기 있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5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는 우리가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을 우리가 5라고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125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다시 한번 수직선을 그려볼까요? 그려보고 역시 0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때 125는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125가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보게 되면 0에서부터 125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125의 절대값은 우리가 125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음수값을 절대값을 취하면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것, 그리고 양수를 절대값 취했을 때는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 3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3x 플러스 7의 절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3x 플러스 7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친구를 그대로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요. 3x 플러스 7이 0 이상일 경우, 즉 0이거나 0보다 큰, 즉 양수일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2번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가 경우를 하는 거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 때는 절대값 3x 플러스 7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3x 플러스 7이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번에는 3x 플러스 7이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되죠? 이때는 1번과 같이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호가 반대로 된다는 말을 반대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우리가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5가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x 플러스 7이 0보다 작을 때는 3x 플러스 7의 절대값은 우리가 부호를 반대로, 즉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3x 앞에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이너스 통째로 작성합니다. 3x 플러스 7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통째로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이 아래에 있는 식과 위에 있는 식은 엄연히 다른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를 한번 분배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분배를 해보겠습니다. 분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 곱하기 3x, 즉 마이너스 3x. 그리고 우리가 마이너스 1 곱하기 7은 마이너스 7입니다. 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마이너스 7이고 여긴 플러스 7이죠. 즉 우리가 이 전체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만 붙이면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이것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잘 복습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